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혹시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 동영상 다 보셨어요? 그 홀로코스트 그 장면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만 하더라도 전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의 그 디아스포라의 역사도 있고, 하지만 또 미국에서 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일단 규모가 제일 크고,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처음 도착해서 정착하고 박해받고 성공하고 지금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하나의 민족 집단 중에 하나잖아요. 그들의 역사 또한 우리가 다뤄보면 굉장히 흥미로운데, 우리가 시간적으로 매우 제약이 있어서, 그것은 전 Jewish diaspora, in the US, 그러한 주제의 또 동영상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 중국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은 그 인구 규모로 본다면 유대인보다 훨씬 더 많고, 또 이들이 그 흩어져서 사는 지역만 하더라도 실로 광대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이 중국인 디아스포라가 일찍이 존재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인천의 이제 화교 차이나타운과 같이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의 또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이제 세계 강국으로 더욱더 부상할 것이고, 우리 한국은 또 중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의 어떤 중국인들의 어떠한 그 존재감, 또 이들의 영향, 더욱이 중국인과 한국인 간의 상호작용, 이 부분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쪽도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그 학술적이고 또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한 영역인데, 이것 역시 우리가 시간 제약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을 다룰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한번 미국의 우리 중국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중국인 디아스포라를 하나의 실체로만 볼 수 없고, 이 여러 시기에 걸쳐서 다양한 배경과 또 이주의 동기를 가진 중국인들이 또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현상이다. 콤플렉스 하나의 피노메논으로 봐야 되고, 이것을 마치 비유를 들자면 여러 가닥의 줄들이 서로 합쳐져서 하나의 동아리를 이룬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는 여러 개울에서 흘러낸 물들이 하나의 차이니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강을 이룬,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하나의 디아스포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그 안에 다양한 그러한 이 경험들이 얽힌 것을 우리가 중국인 디아스포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중국인 디아스포라를 살펴보기 전에 좀 간략한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볼까 그래요. 하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의 중국인들의 그런 경험과, 또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인들이 어떻게 처음에 정착을 하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걸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되고, 먼저 내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지금 설명한 것들 간에 있어서의 좀 연결고리들을 좀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좋겠고, 아울러 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또 이것과 관련된 또 동영상들을 좀 여러 번 봐서, 이 퍼즐 맞추듯이, 지금, 굉장히 모든 것이 여러분한테 좀 새로울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Chinese Exclusion Act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인 배척법이라고 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중국인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하나 좀 중국인들의 이주와 정착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교는 우선 지역적으로 바라볼 때, 중국의 이제 동남 해안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북쪽이라든지 또는 서쪽, 거기는 이제 지리적으로도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 동남 해안 지역은 우선은 이제 항해하기에 편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상 무역 이런 것들이 일찍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해외로 나가는 중국인들은 여기서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 있다시피 이런 광저우라든지 또는 이 광동, 특히 이제 이쪽 지역이 이제 광저우, 이 광저우 지역은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무슨 강이죠? 펄 델타니까 우리 중국어로 뭐라고 부르죠? 여기가 난창강. 우리 상해를 흐르는 그 큰 강 이름이 뭐지? 양쯔강. 그러한 이제 강과 바다가 이렇게 인접해 있고, 또 거기가 또 이 곡창 지역이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화교들은 대개 이렇게 후잔성이라든지 광동성이라든지 그 지역의 출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중국인들은 우리는 지금 중국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죠. 이것은 한편으로는 국가 정체성, 일종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도 되고, 또는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넓은 의미의 하나의 민족의 개념이지만, 실제로 중국인들이 자신들이 어떠한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것은 우선은 그들의 출신 지역, 그 다음에 성씨, 그들의 언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카라고 하는 그러한 집단이 있는데, 이 하카 집단은 하나의 종족성으로 본다면 한족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소수민족은 아닌데, 하지만 그들은 언어, 문화적인 면에서 다른 한족과 굉장히 다른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카를 이제 우리 한자로 만약에 표현한다면은 가객이 되는 거죠. 가객. 그래서 이 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손님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카족은 굉장히 일찍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거주를 하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자신들의 공동체와 자신들의 출신 지역에서의 그런 이 초국가적인 연결망이 다른 어느 집단보다 발전을 했어요. 지금 대만에 이 총통으로 선출된 여성, 그분도 하카족이죠. 그래서 이 하카는 전 세계로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대만에도 일찍이 가서 하나의 중요한 집단을 형성을 했는데, 이전 중국의 공산당과 국민당의 이전 전쟁에서 국민당이 패하고서 대거 국민당의 집단 가족이라든가 또는 이 군인들 지배 집단들이 이제 대만으로 이주를 해서
그들이 이제 그 외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외성인. 그러니까 중국에서 밖에서 들어온 아웃사이더. 그리고 이미 있었던 사람들을 내성인이라고 하죠. 인사이더스. 근데 수적으로 보면은 이 내성인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성인들이 권력을 다 잡은 거예요. 오랫동안 그 군사 정권 또는 독재 정권을 유지하면서 이제 국민당이 지배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 야당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됐는데, 따라서 이 내성인과 외성인 간에 있어서의 이 갈등, 또 견해 차이가 매우 커요. 이 하카와 같은 내성인들은 대만의 독립을 이제 추구를 합니다. 반면 중국에서 건너온 외성인들은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내성인 출신이 이제 총통이 됐는데, 바로 이런 이 여성 자신이 하카 출신인 거죠. 이렇게 일찍이 이제 각 지역과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를 나가게 되고, 그들이 해외에서 정착을 해서 그들만의 어떠한 공동체를 구성할 때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출신 지역, 그리고 그들의 성씨, 그래서 뭐 장씨협회 또는 이씨협회,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서 이 같은 성씨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뭐 어려울 때 지원도 하기도 하고, 어떤 그들 간에 있어서의 어떤 분쟁이 일어날 때도 조정을 하고. 그래서 세계에 우리가 여러 도시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가게 되면 그 일종의 그러한 그 협회들이 있어요. 그 협회 건물이 있고, 거기서 이제 앞서 말했던 사회 복지의 기능, 또 사회 조절의 기능,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중국인이라고 해서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주에는 화교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 우리 한국에 있는 화교들은 이모군란 때, 그 청나라하고 일본군하고 전쟁을 벌릴 때 군인을 따라서 들어온 산동성 출신의 중국인들이거든요. 그들이 군대를 따라와서 이제 군대 물자를 대기도 하고, 군인들에게 필요한 이제 그 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개인 서비스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화교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된 것이 이제 짜장면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 기회가 되면 인천 차이나타운을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는 갔었거든요. 다 경비도 다 우리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 차이나타운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원하면은 하겠는데, 내가 이번에 주저하는 이유는 학생 중에 강의 평가를 하는데 내가 왜 굳이 거기에 가야 되냐, 그런 학생이 있어서 내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뜻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인천에 이민사 박물관 차이나타운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입니다. 한번 의견을 내가 들어서, 반대 의견이 없으면 했으면 하는데, 그때 바로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이 바로 짜장면이죠. 원래 짜장면은 중국 산동성에서 노동자들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건면, 면에다가 이를 중국 된장을 얹어서 먹는 노동자 음식입니다. 이게 공화춘이라고 하는 그 음식, 거기 가보면은 차이나타운에 공화춘이 있어요. 공화춘 내에 짜장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자작면이라고 해서, 자작면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면에다가 중국식 그 된장을 얹어서 먹는 것이 한국에 와서 이것이 카라멜이 들어가요. 중국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춘장. 춘장에다가 이것이 카라멜이 섞이면서 부드러워지고 달콤한 맛으로 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화된 음식이죠. 그 유래가 바로 이모군란 때 들어온 중국인 상인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내에서의 화교에 대해 역사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오늘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승만 정부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 굉장한 탄압을 받아요. 가장 큰 이유는 이 화교의 상권이 워낙 강해져서 우리 국내 자본이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화교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한국에 있는 화교들이 완전 그 건물도 살 수도 없고 집도 살 수도 없고 심지어 중국 음식점 내에서는 밥을 팔 수 없었어요. 면만 팔게 됐어요. 그리고 짜장면 가격을 수십 년 동안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여기서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70년대부터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민을 많이 가요. 근데 그들은 그 중국에 있는 뭐 샌프란시스코가 됐든 뉴욕이 됐든 시카고의 차이나타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출신 지역이나 성씨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기는 딱 차에 있어서 더 이상 우리 한국의 화교가 중국에 있는 차이나타운으로 진입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주를 한 한국 화교들은 한국인 고객을 상대로 음식점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한국 사람들의 입맛이 우리 한국식 중국 음식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간에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아이러니죠. 한국에서 핍박받아서 이민을 갔는데 다시 거기서 한국인과 이렇게 공생하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중국인들의 화교에 있어서의 정체성이 하나의 중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의 어떤 국민 정체성이 아니라 그들의 출신 지역, 언어, 성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인의 어떤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남송 시기부터 12세기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13세기 후기에 송이 멸망하고 나서는 대규모의 이제 해외 이주가 이루어지게 돼요. 동남아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고 명나라 때는 이 정화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가 서양의 비율을 따진다면 콜럼버스와 같은 그러한 그 사람이죠. 또는 뭐 마젤란과 같은 이렇게 그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서 카리브해를 미국을 아메리카를 하고 이쪽 다시 아시아 쪽으로 이런 큰 항해를 했던 것처럼 이 명나라 때는 정화라고 하는 사람이 한 7차례에 걸쳐서 이 아시아 그다음에 중동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여행을 하게 됩니다. 바로 명조 때 영락제라고 하는 가장 탁월한 왕이 있었는데 이 영락제가 이제 정화를 시켜서 해상 탐험을 하고 이 교육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시기가 한 1405년부터 1433년까지 거의 한 30년 정도에 걸쳐서 이 대원정을 하게 되죠.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베트남, 태국,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입니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 지역을 돌고 다시 인도, 스리랑카,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서 아프리카까지 가는 이러한 대원정을 하면서 중국의 어떠한 그 공예품들을 그 나라 지도자들한테 선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에서는 기린이라고 하는 그 동물을 싣고 다시 중국으로 와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는 기린이라고 하는 게 없죠. 근데 이제 이 기린을 데려와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 시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규모의 초국가적인 이동이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영락제가 죽고서 그 다음 왕이 와가지고는 이제 이 대원정을 중단을 시켜요.
그때부터 중국은 이제 일종의 고립 그 주의를 취하고 더 이상 어떤 세계와의 어떠한 소통, 교역을 이제 중지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지속이 됐더라면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이런 우리가 Age of Voyage 또는 Discovery, 발견의 시대, 해양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15세기, 16세기 그때잖아요. 그것에 훨씬 앞선 거죠. 앞서서 좀 더 이러한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중국의 커다란 하나의 이 경제, 문화의 권을 형성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결국은 어느 탁월한 왕의 지배하에서는 가능했지만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17세기부터 이것이 이제 더 이제 청나라가 이 명나라를 그 멸망한 후에 많은 유민들이 이제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이주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동남아, 뭐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 필리핀 각 지역으로 이들이 이제 이주를 하게 돼요. 가서 처음에는 이제 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거기서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세계사를 잠깐 설명했다시피 15세기, 16세기에 이제 해양의 시대 다음에 제국주의, 그 다음에 식민주의로 연결이 되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일종의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산업이 발달하게 되잖아요. 고무 농장 같은, 또는 아까 우리가 동영상에서도 봤지만 주석 광산 같은 거 라든가 이런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하게 되면 노동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육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그 내국인이 그 나라의 어떤 대규모의 뭐 이런 광산이 됐던 농장이 됐던 거기에 노동자가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국에 있는 노동자를 쓰면은 좋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것이 실패를 하죠. 미국의 경우에서도 남부 지역에서 목화 재배를 할 때 처음에는 미국에 있었던 우리가 아는 뭐 인디안,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아메리칸 인디안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인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콜럼버스가 인도를 발견하러 갔다가 보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 보고 인디언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미국의 원주민인 거죠. 원주민.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뭐 미국 원주민 또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처음에는 이런 남부에서 목화 농장주들이 이런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써서 노동력을 쓰려고 했지만 그들이 이러한 아주 힘든 노동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리를 잘 알고 그래서 다 흩어져서 결국은 실패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사용한 것은 일종의 계약 노동제죠. indentured labor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그런 데서 계약 노동자를 들어와서 그들이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 것이 흑인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데려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동남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또는 아프리카에서의 이러한 대규모 농장, 광산 노동자들은 대개 외국에서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중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죠. 그래서 중국인 노동자들을 쿨리라고 이렇게 일종의 비하하는 말로 쿨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쿨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중국인들의 이런 육체 노동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결국은 이들이 이렇게 한편으로는 동남아시아에서
식민 체제에서 이러한 그 플랜테이션 경제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들여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주를 설명을 할 때 우리가 푸시 풀 팩터 모델이 있어요. 푸시 풀 팩터. 풀이라고 하는 것은 흡입 요인이죠. 사람들을 거주국으로 들어오는 요인. 푸시는 그들의 모국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배출 요인. 그래서 우리가 배출 흡입 이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인들을 이런 동남아시아로 끌어들였던 것은 바로 이런 값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 그거였고, 푸시 팩터는 중국 내에서의 어떤 빈곤, 전쟁, 뭐 기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내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중국인들이 해외로 나갔던 것은 어떠한 이런 그 농장이라든가 광산 노동자로 쓰여지기 위해서 갔고, 그리고 그와 같은 시스템이 아까 잠깐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었죠. 이들이 한 개별 그 개인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이렇게 수입한다는 말이 참 어폐가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유입을 할 때 그 브로커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 정부가 이제 맡아서 하지만 과거에는 이 이주 노동자 브로커들이 있어요. 이 브로커 회사에서 그 송출국에서 이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국내에 이제 그 회사하고 매치시켜주고 그 과정에서 이제 브로커 사례비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본인이 돈이 없으면 먼저 이주를 하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노동해서 버는 돈을 갚는 시기예요. 이게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러한 사업이고, 거기에는 또 범죄 조직도 많이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이주를 하는 노동자들의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노예와 같은 이 생활을 하게 되죠. 돈을 벌고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가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비참하게 이 빈곤 상태에 빠지는, 그리고 아주 폭력이라든가 갖은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흡입 요인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흡입 요인은 뭐냐면,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일종의 미들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들맨. 우리말로는 중간 소수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인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미들맨이에요. 여기서 미들맨, 중간 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이 식민 지배자들, 영국인이 됐던, 또 네덜란드인이 됐던, 또는 포르투갈인이 됐던, 또는 미국인이 됐던, 이런 식민 지배자들과 그 다음에 그 원주민들, 말레이시아인, 인도네시아인, 필리핀인, 태국인, 베트남인, 이 중간에서 일종의 이제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미들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식민 통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원주민들과 직접 이렇게 거래를 하거나 또는 교류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역할을 대신 이렇게 외국에서 이민자를 불러와서 그들이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거죠. 장사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죠. 장사를 해서 얻은 수익을 이제 그들의 보호비 명목으로 식민 통치자들한테 부과하거나, 또는 세금을 대신 걷어서 납부하거나, 이러한 역할을 전통적으로 이제 이민자들 가운데서 경제적인 수완이 뛰어난 민족들이 수행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역할을 했었고 중국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미들맨을 하면서 중국인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상권을 거의 다 잡았죠. 태국, 베트남, 필리핀,
뭐 할 것 없이 그 만약에 이제 그들 경제의 하나의 그 GDP의 그 정확한 비율은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60% 뭐 80%까지를 중국인 화교들이 다 장악하는.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일찍이 이 상술이 발달했어요.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에 있어서는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에도 돈을 빌려주면은 이자를 받는 이것이 당연시 여기는. 그러니까 어떤 부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그렇게 도덕적이라기보다 상당히 실리적인 이러한 그 문화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굉장히 이런 상술에 또 능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국 음식점을 가보면 자신들끼리 중국어로 소통하죠. 그러니까 중국인은 자기의 이제 종업원들을 다 중국인들을 써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도매업자로부터 물건을 가져올 때도 중국인으로부터 물건 재료를 받고 종업원도 쓰고 그 가운데서 만약에 기술을 배운 사람이 또 나가서 장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인들 간에 있어서의 그 강한 연대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타민족과의 경쟁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의 상권을 장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들은 숫자도 적고 또 그 나라 국민이 될 수도 없고 그들의 문화면에서 상당히 이런 구별이 되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신변에 있어서는 불안해요. 그래서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식민 통치자들이라든지 그 나라의 왕족이라든지 군부라든지 그런데 이제 이런 뭐 뇌물이라고 하면 뇌물, 보호금이라고 하면 보호, 이것을 내서 보호를 받는 거죠. 근데 이 상태가 상당히 이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폭동이 일어났다든지 경제가 아주 어려워졌다든지 하면 일반 대중들이 이제 분노가 폭발을 하죠. 이럴 때 이제 지배층들은 이 중국인들을 일종의 희생양으로 쓰는 거예요. 어떤 폭동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한 보복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방화, 폭행 이런 것들을 중국인한테 향하게 해서 거기서 분노가 다 쏟아지게, 그래서 자신들은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중국인들이 많이 경험했던 그런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노동자, 두 번째는 상인, 이것이 이제 중국인들을 해외로 나가게 된 중요한 루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다가 이제 그 중국이 이제 공산화 되면서부터는 해외 이주가 이제 줄어들었죠. 줄어들었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 시기에는 그 화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 정책을 취하지 않았어요. 일단 우리가 다음에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그 중국과 소련 간에 있어서의 패권 경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중국은 그 소련을 수정 사회주의라고 부르고, 그래서 뭔가 중국이 이 세계 공산주의의 하나의 거점 또는 그 중심 세력으로서 부상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동남아시아의 공산주의가 확대되는 그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도 이런 그 공산주의 혁명을 그 중국 공산당이 지원을 해요. 거기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그 군부에서 볼 때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 국가 안전에 굉장히 위협이라고 여겼고,
그 공산주의 세력의 지지 세력이 중국 공산당이고, 이런 차원에서 그 인도네시아의 공산당에 대한 어떤 탄압과 처벌 과정에서 화교들이 정말로 수많은 화교들이 그 안에서 이제 살해를 당하고, 여성의 경우에서는 또 폭행을 당하고, 가게라든가 집이 방화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중국 공산당은 너희들은 인도네시아인이다 라고 해서 보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에 있어서 공산주의 시기에서 특히 마오쩌둥의 그 시기에서는 이 화교가 거의 이제 버려진 그러한 민족처럼 있게 되죠. 그러다가 중국이 1970년대부터 개혁 개방을 하죠. 등소평이 이제 실권을 잡으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게 되고, 그래서 중국을 그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본이 필요한데, 어느 나라도 뭐 중국에게 어떤 투자를 하거나 또는 자본을 주는 사람이 없고, 이때 의존할 수 있었던 것은 화교죠.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화교들을 중국의 자기 고향 지역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고, 이제 그런 것이 결국은 중국이 지금과 같은 경제 개발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발전에 있어서 화교 자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화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거주국의 모범적인 국민으로 뿌리 내리게 하는 정책을 펼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화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모국하고의 이 관계를 또 돈독하게 하고, 이제 그 화인의 자녀들이 중국에 와서 어떤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아주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을 하면서 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것이 서로 맞물리면서 굉장히 이제 이 화교 네트워크가 더 발전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이 중국인들이 이제 그 출신 지역, 언어를 중심으로 거주국의 어느 한 특정 지역에 그들의 어떠한 우리가 앙클레이브라고 불러요. 앙클레이브. 앙클레이브라고 하는 것은 뭐 거주지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앙클레이브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좀 다른 지역과 구분이 되는 그런 좀 더 가시적인 바운더리를 갖는 곳을 우리가 앙클레이브라고 불러요. 그냥 거주지라고 하면은 조금 그러한 지리적으로 구별되는 그런 특징이 좀 드러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앙클레이브라고 한다면 어느 곳이 있을까? 뭐 인천 차이나타운이 하나 대표적인 앙클레이브가 되고, 뭐 이태원 또 설해마을도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막상 가보면 별 볼 일 없죠. 나는 설해마을은 정말로 부풀려졌다고 봐요. 한번 여러분 주말에 한번 친구나 아니면 연인하고 설해마을 한번 데이트 해보세요. 거기 또 뭐 맛있는 빵집 2개가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기대를 하고 갔는데 실망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뭐 프랑스 마을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무슨 마을이라고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요? 프랑스 학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집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프랑스인들이 사는지 우리나라 사람이 사는지, 우리나라 연예인이 많이 산다고 하잖아요, 설해마을에. 김제동도 거기 산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전혀 프랑스 마을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못 갖겠고, 기껏해야
빵집하고 레스토랑 그 정도라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풀려졌다 그 생각되고 여러분 안산의 원곡동 혹시 가본 사람 있으세요? 원곡동 이게 이렇다고 정말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문화 장소거든요. 안산의 원곡동. 여러분 혹시 시간 되면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그 안산 지역 그게 무슨 역이더라? 안산역. 그래. 안산역에서 내려서 바로 길 하나 건너가면 거기가 원곡동이에요. 국경 없는 마을이라고도 하는. 거기에 가보면은 그 여러의 문화들이 있어요. 중국인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지만 이 중앙아시아에서 온 우즈벡도 있고 또 베트남도 있고 나는 대학원 학생들하고 다문화주의 연습 수업하면은 하루를 필드워크를 그리 가는데 거기에 이제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우즈벡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하는 샤슬릭이라고 하는 양꼬치 구이. 정말로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왜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거와 같은 음식 문화가 정말로 뛰어난데 왜 일반 한국인들은 잘 모르고 그러나? 근데 설해마을은 사실 거기에 빵밖에는 별로 특별히 프랑스 음식 문화를 체험할 것도 없는데 왜 우리는 마치 하느냐. 결국은 나는 이게 우리 한국인이 외국인에 대해서 가는 위계적인 의식이라는 거죠. 뭔가 좀 선진 국가와 그 나라 출신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좀 발전 수준이 낮은 이런 개발도상국 출신의 사람들이나 문화는 낮게 평가하는 이게 굉장히 아주 뿌리 깊게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오후 시간에 한번 가서 내가 말했던 이 사마르칸트에 가서 샤슬릭도 먹어보고 거기 빵도 먹어보고 러시아 맥주도 마셔보고 또 그 지나가면서 그 중국 꽈배기도 먹어보고 이런 다문화 체험을 했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앙클레이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그 지리적으로 집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그 민족들과 구분이 되는 이것을 앙클레이브라고 해요. 그게 이제 차이나타운이 바로 그런 거죠. 이제 그 미국이 예를 들면 시카고,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등 큰 도시에 항상 도심 지역. 근데 이제 낙후된 도심 지역에는 항상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나타운에는 대개 이제 들어가는 일종의 게이트가 있어요. 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몇 개의 블락으로 딱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 가운데서 이제 이들이 그들만의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립적인 하나의 거주 지역이죠. 외부하고의 어떤 교류가 상당히 제한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19세기에서는 이 노동 이주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그 아메리카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한번 미국으로 이런 중국인들이 어떻게 이주를 해서 거기서 어떻게 이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화교라고 하는 개념과 화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을 사실 엄밀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고 실제로는 거의 같이 쓰이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그 화교는 원래 이제 중국의 국적을 갖고 외국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화교이죠. 우리식으로 한다면 재외 국민 같은 것이고, 화인하면
그런 중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만 하나의 중국인이라고 하는 민족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화인이라고 불러요. 우리식으로 하면 재외동포의 개념이죠. 이제 그런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엄밀하게 이렇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화교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1세, 2세뿐만 아니라 3세, 4세까지 지칭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런 중국의 해외 이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송나라가 망하고, 이제 대규모의 이주가 일어나고, 그 이후부터, 이것이 이제 더 확대되고, 특히 19세기에는, 더욱더 이것이 큰 규모로 이제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1370년부터 1893년까지는 중국을 떠나는 것을 금지하고 그들을 이제 범법자라고 이제 여겼죠. 그러던 것이 이제 19세기 말에 가면서부터는 중국인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중국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해외에 있는 우리 중국인에 대해서도 좀 동포로서 여기고 어떤 자녀 교육이라든가 그런 면에 이제 신경을 쓰는 이러한 포용적인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던 것이 앞서서 말했듯이 이제 40년대 이후로 중국이 이제 공산화되면서 또 중국이 이제 공산화를 이렇게 동남아시아 국가로 수출하게 되면서 완전 동남아 국가와 마찰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많은 화교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화교나 화인에 대해서 취하는 정책은 이제 중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중국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중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를 화인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포함을 하고, 그리고 중국에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의 혜택과 지원을 하죠. 그래서 중국에서 특히 높은 교육 수준을 받은 사람이 중국으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되면 주택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도 이제 특혜를 베풀어서 이런 글로벌한 탤런트들을 중국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도 쓰고요. 우리가 중국인들의 그런 해외 디아스포라의 규모를 볼 것 같으면, 우선은 전 세계에서 재외동포 수가 제일 많은 국가는 이탈리아입니다.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에 달합니다. 근데 이탈리아 인구는 한 5,900만 명 정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거의 본토인에 비교해서 85% 이상이 해외에 있는 이탈리아인들이에요. 이탈리아인들은 또 이탈리아 중에서도 남부 지역, 시칠리 섬이라든지 그런 남부 지역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이주를 많이 했죠. 이탈리아를 우리가 보면 북부 이탈리아하고 남부 이탈리아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이 북부 이탈리아는 좀 경제와 산업이 발달했고, 남부 지역은 전통적인 농업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빈곤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결국은 일찍이 이제 해외로 많이 이주를 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중남미, 특히 아르헨티나는
국민의 대부분이 이탈리아계예요. 우리가 남미의 많은 다른 나라를 보면 뭐 스페니시와 또 원주민들의 혼혈인인 메스티조가 많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백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파 그 축구 경기를 보면 브라질의 선수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입니다. 근데 아르헨티나는 주로 백인이죠. 그래서 이런 이탈리아인들이 많이 나갔고, 근데 한 가지 이제 하나의 재미난 것들은 이탈리아인들은 해외로 나가서 주로 이러한 그 건설 노동에 많이 종사를 해요. 특히 이제 이 석공 기술이 뛰어났어요. 그 뭐 로마라고 하는 그런 제국을 경험했고, 거기에 로마의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아는 뭐 수도교라든지 콜로시움이라든지 많은 이런 것들이 다 돌로 했던 것처럼 이탈리아인들은 굉장히 이런 돌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고,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도 운하 건설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그런 공사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를 해서 그 이탈리아인들이 이 재외동포 수가 이만큼 크죠. 그래서 이탈리아 정부는 이 그 재외동포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이제 재외동포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리고 아예 정부 독립적인 기관 중에 이런 재외동포청과 같은 이런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외동포들이 그 나라의 경제에 엄청나게 크게 기여를 하니까. 화교의 경우에서는 전 세계에 한 3,7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중국 인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비율로 보면 한 2.8%. 그 다음에 인도 역시 엄청난 또 디아스포라를 갖고 있어요. 인도는 어디로 또 많이 갔느냐. 우리가 또 다음번에 인도 디아스포라를 살펴보겠지만,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통치했던 그 식민지로 인도인들이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또는 그 연영방의 식민지들, 그런데 인도인들이 많이 가 있고, 또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인도인들이 많죠. 그 다음으로 뭐 우크라이나, 멕시코, 레바논, 이스라엘, 한국이 한 8번째, 한 700만 명 이상이 재외동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지역으로 보면은 아시아주에 화교가 제일 많아요. 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등. 그래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그 말레이인이라고 하는 주류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차이니스들이 한 인구의 정확한 수치가 다시 살펴봐야 되겠지만 한 10%에서 20%가 이제 중국인이고, 그 다음에 한 인도인들이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다수는 말레이인이지만 화교가 전체 인구의 한 아마 뭐 내가 다시 살펴봐야 되겠지만 한 20%에 가까운 정도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거죠. 인도인은 그들보다는 좀 작아요. 근데 이제 이 말레이시아에서의 중국인들이 인구의 규모가 중요할 것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가 하나의 근대 국가로 독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레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같이 이러한 독립운동에 아주 크게 기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하나의 중요한 국가 건국의 주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우와 권리를 요구하는데, 이제 지배 집단인 말레이족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거부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의 이제 갈등이
말레이시아의 인종 관계이고, 그것은 말레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2년 전인가 아세아 연구에 말레이시아에서의 이러한 그 민족 관계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의 정부는 그 국민 통합 차원에서, 국민의 사회 통합 차원에서 말레이시아의 일종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국민 정체성, 그리고 국민의 문화, 이것을 더 뭐라고 말할까, 프로모트 하죠. 홍보를 하고 확장을 시키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국민 정체성과 국민 언어, 이것이 다 말레이 민족의 정체성이고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에스닉한 것과 내셔널한 것, 그러니까 내셔널한 것을 국민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에스닉이라고 하는 것은 종족적인 거거든요. 그것이 구분이 없는 거죠. 결국은 하나의 말레이시아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요것을 더 프로모트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중국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자신들의 에스닉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걸 약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지배 집단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굉장히 둔감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는 그렇게까지 소수민족이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한국의 문화, 한국의 언어,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건립을 하고 강화한다고 할 때, 결국은 우리 것으로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한국인이라고 하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소수 집단의 경우에서는 결국은 말로는 국민적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배제적인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서는 이 내셔널한 것과 에스닉한 것의 구분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그들이 여기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 큰 재벌들이 다 화교 출신이고, 그리고 또 이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요.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 전문직에 많이 진출해 있고, 반면 동남아시아의 이런 원주민들은 교육 수준이 낮고, 그리고 농민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궁핍, 빈곤, 이런 것의 원인을 화교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마치 독일에서 독일인들이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궁핍해졌을 때 그것이 유대인들이 다 금융이라든가 상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박해에 동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동남아시아에서도 화교들이 상권을 잡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민중들의 불만, 이런 분노, 이것이 화교로 이렇게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이라든가 캐나다에 많이 가 있고요. 특히 97년인가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고 나서 홍콩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어요. 지금 사실 그 불안감이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뭔가 홍콩은 뭔가 좀 한국과 두 체제라고 해서 홍콩만의 어떤 정치라든가 경제를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계속 진행되는 방향을 보면 결국 중국으로 다 편입시키려고 하는 이러다 보니까 홍콩에서 있는 좀 중상층들, 자본가들이 홍콩을 떠납니다.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냐? 캐나다의 밴쿠버예요.
그래서 밴쿠버를 홍쿠버라고도 불러요. 홍콩 출신들이 많아서 그걸 전 부르는데, 이 밴쿠버가 이 캐나다의 그 남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가 굉장히 아주 좋고 자연 환경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홍콩 사람들이 캐나다의 밴쿠버에 대거 들어오면서 부동산을 구입을 해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는. 그래서 부동산 거의 투기가 불어서 사실 현지인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밴쿠버에 가서 차이나타운을 한번 가보면, 가본 사람 있어요? 밴쿠버의 차이나타운? 우리 생각보다 많이 다니지를 않아서, 이 밴쿠버의 차이나타운을 가보면 지금 내가 말한 것을 상상했다고 하면 그는 큰 오류가, 밴쿠버의 차이나타운은 거의 마치 뭐라고 말할까, 슬럼과 같아요. 노숙자들이 정말로 천지입니다. 노숙자들이 천지고, 그 다음에 도로가 깨끗하게 이렇게 정비되어 있지 않고, 마약이라든지 많은 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아이러니죠. 이렇게 돈 많은 홍콩 사람들이 밴쿠버로 많이 왔지만, 그들은 정작 이제 서버브, 외곽에서 살고, 도심에 있는 이 다운타운에 있는 차이나타운은 거의 뭐 황폐화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럽이라든가 호주로도 이렇게 갔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전 세계 상위 10위의 화인 인구와 그들의 경제력들을 보면 이 인도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인들이 그 상권이 엄청나게 크고,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페루,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대표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많은데, 이 안에서의 이제 화교들이 경제력이 거의 뭐 독점적인 이런 상황에 있고, 이 부분이 결국은 이게 불일치죠. 경제적인 면에서는 큰 권력을 갖고 있지만 인구나 정치 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이 구도, 이것이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혼란기, 사회적으로 어떤 불안기, 이때 중국인들이 이런 희생양으로서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하나의 구조적인 하나의 조건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